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국제 정세가 러북과 한미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입장에 전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일한 휴전 국가여서 생기는 긴장감에 더해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을 맺고 한국을 도발하면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를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주 국방을 더욱 강화하고자 미국은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과 합쳐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까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은 침착함을 넘어 여유로운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 전 세계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때 프랑스 장교 출신이자 현재 프랑스 국회의원인 한 군사 전문가가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내 전 유럽 매체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프랑스 전문가는 다들 한국을 잘 모르고 있어서 한국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되는 듯 싶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한국이다. 만일 지금 한국이 금기를 깨고 행동에 나선다면 정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프랑스 국회의원의 흥미로운 분석과 이에 대한 해외 반응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먼저 선을 넘어버린 지금 우리는 한국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한국이 부디 평화협정이라는 조약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해야만 한다. 프랑스 육군의 장군 피에르 드빌리에 국방참모총장의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나 역시 육군 장군이기에 한국이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과 기술력을 지녔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한국은 해군, 공군 모두 굉장한 수준을 자랑하지만 특히나 육군 면에서는 미국 전투부대와 맞서도 호각을 이루거나 혹은 우위를 점할 만큼 압도적인 강함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이 아니다. 그로 인해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지이다. 라고 주장하며 한국을 절대적으로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에르 드빌리에 합참의장은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국방예산 삭감 정책에도 이빠른 소리를 하며 비판을 멈추지 않다가 끝내 사임했을 정도로 곡기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런 그의 발언이었기에 그의 경고는 상당한 무게감을 지녔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가장 크게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은 바로 러북 동맹과 이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건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자칫하다가는 러우 전쟁이 크기를 키워 제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의 스케일에 비해 한국은 러북의 도발에도 심드렁한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더욱 강하게 맞서 해외에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언론들은 한국은 객관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분명히 전 세계 군사 5위를 기록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 강국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북의 합심 공격을 이렇게까지 받아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행동하는가? 라며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언론들이 지적한 점은 한국이 군사 강국이긴 해도 러북에 비해 소국이라는 점과 핵이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해외 군사 언론들은 물론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은 아직 핵을 보유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당당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건지 혹시 숨겨둔 비장의 수라도 있는 게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라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러시아의 경고에 오히려 우리 한국을 그런 식으로 협박했다간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까지 지원해 줄 것. 그럴 경우 러시아 역시 차차 재밌어질 것이다. 라며 더욱 강하게 나온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대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육군 장교 출신인 피에르 드빌리의 합참의장만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드빌리의 합참의장은 대한민국은 육군이 무척이나 강력한 득이한 구조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한국을 세계 강대국들 중 하나로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수치들은 주로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는 인접공산주의 국가 북한에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강력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핵이 없다는 것은 사실 한국에게는 이미 문제가 아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도 우위를 점하며 압도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수많은 군사기술력들과
최첨단 무기들로 점철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를 들어 오직 현무 5 하나만 놓고 성능을 따져봤을 때도 핵보다 훨씬 유동성 좋고 강력한 위력과 폭발 범위를 자랑하고 있다. 이미 한국에게 있어서 핵은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핵무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한국이 핵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한국을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전무해질 것이다. 그 순간부터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국이 기분이 상해 부디 우리나라를 불바다로 만들어주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이어서 드빌리에는 한국에는 제7기동군단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동군단이 존재한다. 이 부대는 1980년대 초반에 창설된 부대로서 예하에 전차와 기계화보병 그리고 자주포로 구성된 강력한 기계화보병사단만을 두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강의 군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화력을 보유한 최상급의 기동전 제대이다. 때문에 시스템 면의 강력한 기계화보병사단 차원이 다른 수준이고 부한 대한민국 최강의 대한민국 군사군으로도 손꼽히는 화력을 제치고 소일상급의 기동전 제대이다. 이어서 드빌리에는 한국이 무서운 건 단지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군사무기들은 이미 전세계 최첨단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수많은 방산 시장을 한국이 차지했다는 것 자체로 한국의 군사기술력은 이미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다. 한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된 주력 전차로 평가받는 K 블랙팬서를 200여 대 운용 중이며 나머지는 K 블랙팬서와 그야말로 극적일 정도의 대조를 보여주는 구형 M48 계열과 수십 대의 T-80, T-62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또한 약 3,800대의 전투장갑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K200, K200A1 계열의 궤도형 보병운송장갑차 APC들은 미국 M113 보병운송장갑차를 기반으로 한국 현지 사정에 맞춰 개발한 버전이며 보병 전투장갑차 IFV 버전의 1,700여 대를 포함해 모두 2,300여 대가 운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육군은 또한 400대의 미국 M113 보병 수송장갑차 APC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피아트 파이엣에서 면허를 받아와 생산한 KM-90-901 구형 차륜형 보병 수송장갑차 APC도 400대 정도 운용하고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포병 전력은 2,700문의 155견인포와 거의 2영문에 달하는 105견인포에 의해 완성된다. 다연장 로켓 전력으로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구형 130경량 로켓 발사대 K136구룡 156문과 MRLS M270 로켓 발사대 58문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 육군은 심지어 새롭게 개발한 239 중형 로켓 발사대 K239 천무를 최소 120문에서 최대 수백 문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국의 미사일 부대들은 현무2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발사대를 수십 기 운용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빌리에는 대한민국은 자주포들 뿐만 아니라 포병 역시 강력하다.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포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신 현대 기술로 무장되어 있는 상태다. 대한민국 육군은 미국의 M109A2 팔라딘을 면허 생산한 K55 180문을 포함하여 매우 많은 수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가장 현대적인 자주포들 중 하나라는 명성을 얻으면서 전례 없는 수출 성공을 거두고 있는 한국산 K9 썬더 자주포가 K55를 대체하고 있는 중이다. 공식 정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300여 문의 K9 자주포를 실전 배치하고 있다. 이 밖에 105포를 장착한 K105A1 풍익 차륜형 자주포가 850문까지 양산될 계획이며 K200 계열 보병 수송장갑차에 120박격포를 장착한 비격 자주박격포도 본격적으로 양산될 예정이다. 로 생산함보다 현대적인 차량들로 이들을 교체해 오고 있다. 궤도형 보병 전투장갑차 IFV인 K21은 거의 500대 생산되었고 차륜형 보병 전투장갑차인 K80만 8806은 내년까지 600대가 생산될 예정이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군사기술력을 발전시키는 중에 있다. 최근 고스트 커맨더라는 무인 핵잠수함까지 연구하는 데 이미 성공했고 이를 제작하는 단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이 고스트 커맨더는 유령 함대와 같은 고스트십을 기반으로 한 해군 함대로서 지금처럼 소모전이
곧 국가의 패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인 핵잠수함기, 게다가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유령 함대의 개발은 확실히 두려움을 넘어 경이로울 만하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은 어느새 이만큼 발전해왔다. 한국이 이 고스트 함대를 완전히 성공시키고 양산까지 성공한다면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의 침입을 예측할 수도 발견할 수도 없이 수많은 미사일들에 의해 가라앉고 말 것이다. 그래서 경고하건대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러시아나 북한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이 평화협정이라는 금기를 깨지 않도록 바라야만 한다. 프랑스 참모총장조차 한국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지금 러시아와 북한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반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집권했던 때에 이어 또다시 방위비 문제와 미군 철수를 거론했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주한 미군 철수를 다시 주장한 진짜 이유가 핵무기와 관련된 것이었음이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전현직 측근들이 주한 미군 철수나 감축 시 대안으로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허가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갑자기 거론하던 것에서부터 낌새를 눈치챘어야 했는데요. 이 핵무장 용인 주장이 사실은 미국이 호주에게 그랬던 것처럼 핵잠수함을 대량으로 판매하게 하려는 거였다는 게 최근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러 정치적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뿐 핵잠수함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은 이미 확보해둔 상태였기에 트럼프의 그러한 야심찬 계획은 현실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트럼프를 비롯해 미국 일각에서 주한 미군을 포함해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이 군사력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표현 외에는 달리 말할 표현이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올해 미국의 국방 예산만 해도 8,860억 달러로 하나로 치면 무려 1,152조 원이나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올해 전체 예산은 656조 6천억 원이니 군사 관련으로만 쓰는 돈만 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2배 가까이를 한 해에 쓴다는 건데요. 미국이 이렇게나 많은 돈을 군사 관련으로 쓰는 건 그들이 자랑하는 최첨단 무기 개발과 양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세계의 경찰관 노릇 때문입니다. 우리가 뉴스 등을 통해 알고 있는 세계 주요 분쟁 지역들의 병력을 파견할 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등 경쟁국들의 견제에까지도 군사력을 할애하다 보니 일반적인 국가들의 1년 예산을 훨씬 능가하는 돈이 쓰이는 거지요. 바꿔 말하면 미국이 해외에 파병하는 병력만 줄여도 내치를 위해 쓸 예산을 적잖게 확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적지 않은 이들이 주한 미군 등 해외 주둔 병력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트럼프의 미군 철수 주장 및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가 주장은 이러한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존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는 미국의 또 다른 돈벌이로 이어지기도 하기에 군수업체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미국이 주둔했던 국가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막대한 무기를 도입하려 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 해당 병력이 그 지역 방위의 일익을 담당하기에 미군이 주둔 중인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방에 투자해야 될 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이유로 수십 년 동안 미군을 계속 주둔하게 했던 건데요. 그렇지만 이런 나라들이 미군만 믿고 자체 국방력을 기르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지는 미군이 철수했던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 도로 점령당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이 철수한다는 이야기만 나와도 한국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머니를 열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가 생각했던 건데요. 이를 위해 트럼프는 집권했을 당시 한미 간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 내용 중 하나로 미군 전략 무기의 한반도 및 인근 지역 순환 배치 확대 및 강화를 포함시켰습니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군이 말한 최첨단 전략 자산은 그동안 얘기해온 핵잠수함 부분도 있고 첨단 정찰 자산도 포함돼 있다. 이 두 가지는 향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 이전부터 논의해왔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이야기가 오가던 2017년에 이미 트럼프는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및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했었다는 겁니다. 훗날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 국방장관의 측근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방부 브리핑에서 일본과 한국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 해에 걸쳐 만들어진 하나의 큰 괴물이다. 일본과 독일, 한국 등 우리 동맹은 어느 누구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한국은 우리를 심하게 이용하고 있는 나라다. 중국과 한국은 여기저기서 우리를 벗겨먹는다며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으로 1년에 600억 달러 정도 내야지 괜찮을 것이다라고 했다는데요. 당시의 그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트럼프는 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국의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 핵잠수함 등 첨단 무기를 팔아먹을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전략은 이번에도 변하지 않아 본인은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가나 미군 철수를 거론하면서 측근들을 통해서는 한국의 핵무장 용인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한 미군 계속 두고 싶으면 방위비를 더 내고 그게 싫다면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는 대신 우리 핵무기를 사면 된다는 거지요. 물론 수십 년 동안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 본인들부터 나서서 반대했던 핵폭탄을 갑자기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하는 건 무리수인 게 맞습니다. 당장 중국이나 러시아가 크게 반발할 것이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은 미국도 원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핵잠수함, 정확히 말하면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갖추고 있어 그 자체는 핵무기로 분류되지만 핵무장을 하느냐는 그와 별개기에 핵폭탄 등 직접적인 핵무기보다는 반발이 적어서지요. 미국과 영국이 중국 견제 목적으로 호주가 쓸 핵잠수함을 만들어 팔겠다고 했을 때 내세웠던 명분도 바로 이 핵무장은 하지 않겠다는 거였으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현재 주한 미군 철수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호주에 그랬던 것처럼 핵잠수함을 대량으로 판매하기 위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바이든 대통령은 호주의 오커스 핵잠수함 중 5척은 직접 건조해서 인도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가 직접 건조하게 해 총 13척을 인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호주가 지출해야 할 금액은 2,450억 달러, 하나로 약 319조 원에 달한다고 호주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핵잠수함을 갖기 위해 대한민국 1년 예산의 반에 가까운 거액을 쓴 겁니다. 물론 이 돈을 한 해에 다 쓰는 건 아니고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들어가게 되는 금액이니 한 해 예산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엄청난 금액임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트럼프는 한국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아니 중국 바로 옆이고 러시아도 가까이에 있으니 호주보다 훨씬 더 핵잠수함의 필요성이 큰 만큼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핵잠수함을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걸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유도하기 위해 자신은 주한 미군 철수를 이야기하고 측근들을 통해서는 핵무장 용인론을 조성하며 판을 깔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트럼프의 이러한 장난질에 놀아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선은 국가 예산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무기 수입만을 위해 썼다가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가 완전히 박살날 게 뻔해서지요. 무엇보다 다른 건 몰라도 핵잠수함이라면 굳이 수입까지 하지 않아도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00년대 중반에 자체 핵잠수함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하면서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본적인 기술들을 당시 러시아로부터 들여와서인데요. 아쉽게도 우리 정부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이 당시 일부 언론의 비밀 누설 등으로 인해 미국 측에도 흘러 들어가는 바람에 외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팀 해체 시점에 이미 4000T급 핵잠수함 원자로 기본 설계는 마쳐놓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원자력연구소 차세대 원자로 개발 책임자로서 핵잠수함 개발에 참여했던 김시환 박사에 따르면 국가 지도자가 결심만 하면 2년 안에 원자로를 제작해 잠수함에 장착할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고 합니다. 모 일간지에 의해 2004년에 누출된 개발 계획의 4000T급 핵잠수함을 2007년부터 건조에 착수해 5배, 2012년부터 23년 간격으로 실전 배치할 거라는 내용과 맞아떨어짐을 알 수 있지요. 누출된 내용에 따르면 개념 설계 기간도 2004년에서 2006년까지로 계획되었다고 하니 김시환 박사의 말대로인데요. 이러한 계획들이 사전에 누출돼 미국 등 동맹국들의 반발을 사고 재정 문제까지 겹쳐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엎어졌지만 작금에 더욱 발전된 잠수함 건조 기술까지 고려하면
핵잠수함 개발을 할 역량 자체는 충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호주처럼 굳이 수백억 원을 들여서 핵잠수함을 살 필요까지는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까지 갖췄음에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는 미국 등 관련국들이나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등 관련 국제기구들의 승인을 얻는 건데요. 이 또한 미국이 스스로 판을 깔아준 덕에 이번에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바이든이 호주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핵잠수함을 팔려면 핵무장을 금지하면 안 되기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무엇보다 이번에는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기에 나중에 반대할 명분도 마땅치 않을 겁니다. 단적인 예로 트럼프가 대통령이던 시절 국무장관을 맡았던 마이크 폼페이오는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미국이 핵확장 억제 제공을 중단하거나 미군 철수를 할 경우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믿는 한국인도 많은데 어떻게 보나란 질문을 받자 한국의 북쪽에 고도화된 핵무기 국가북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편이 한국인들에게는 합리적인 일일 것 같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핵연료 제철이나 농축이 일본에는 허용돼 있지만 한국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트럼프 집권 2기 때 협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폼페이오 전 장관은 왜 안 되겠냐라고 답해 트럼프가 재집권 시 이를 가능하게 해줄 것임을 전했는데요. 폼페이오 전 장관 등 본인의 측근들부터 이렇게 대놓고 말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말을 뒤엎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도 자신들의 방위를 위해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명분 확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에 반대할 가능성은 적은데요. 대표적으로 러시아에 맞서기 위한 자체 핵무장론이 EU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는 만큼 이들이 우리의 핵잠수함 개발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핵잠수함 개발 등을 예로 들며 자신들의 핵무장 근거로 삼으려 들겠지요. 따라서 주한 미군 철수론을 통한 불안감 조성으로 떼돈을 벌려고 했던 트럼프의 전략은 자승자박에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1. 이것 또한 우리가 이전부터 주한 미군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해오고 자주 국방을 위해 노력해왔기에 얻을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강대국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8일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첫 실사격에서 성공해 KF-21의 수출 전망을 높여준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KF-21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네 번째 전투기가 됐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KF-21의 미티어 실사격 성공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에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 KF-21은 한국이 만든 AESA 레이더로 87km 밖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 미티어를 발사해 무인기 옆을 1m 이내로 스쳐 지나치게 하는 테스트를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대체 AESA 레이더의 국산화가 뭐가 그리 큰 일이기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요?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해 물체를 감지하고 물체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통해 거리 방향 속도 등의 데이터를 얻는 장비입니다. 과거 기계식 레이더 시절에는 탐지와 추적 기술이 분리돼 중고도 탐지 레이더, 저고도 탐지 레이더, 추적 레이더, 피아식별 레이더 등을 각각 운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다기능 레이더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현대전은 능동 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 즉 AESA-ACTIV 일렉트라니컬리 스캔드 어레이 레이더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능동 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는 전파의 위상 페이지를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위상 배열 안테나 기술을 적용해 전자적 빔 조향으로 원하는 위치로 전파를 발사하고 이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더구나 AESA 레이더는 다표적 탐지 추적과 피아식별, 영역 탐지, 유도탄 유도, 요격 확인 등의 기능과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AESA 레이더 개발은 차기 호위함에 탑재하기 위한 함정용 레이더 개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항공용 AESA 레이더의 경우 사실 한국은 국내 연구 개발의 한계로
관련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아 KF-21에 탑재할 계획이었습니다. 항공용 AESA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보다 소형화돼야 하고 냉각 기능과 정보 처리 과정도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 선진국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개발이 어려운 분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끝내 AESA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등 군 당국과 민간 기업이 힘을 합해 국내 개발로 방향을 전환했고 하나 시스템을 시제 업체로 선정한 후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항공용 AESA 레이더는 국산화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팽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어코 KF-21에 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자체 기술로 말입니다. 지난 2023년 3월 KF-21 시제 4호기의 첫 비행 성공으로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는 총 4대의 시제 항공기를 이용해 한국은 이제 차체 개발한 전투기에 단좌뿐만 아니라 복좌 비행 시험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KF-21 시제 3호는 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최고속도 610kmh로 84분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직접 회로 MMIC가 적용된 약 1000개의 소형 반도체 송수신 모듈 장착하고 신호의 위상 진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표적을 탐지해 전자적으로 레이더 빔을 조향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AESA 레이더는 KF-21에 탑재하기 전 B737 항공기를 개조한 시험 항공기에 탑재해 개발 시험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이 시험 평가에서 공대공 모두 25개 시험 항목에 대해 모두 부합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차세대 전투기 KF-21에 AESA 레이더뿐만 아니라 현존 세계 최강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되는 미티어 등 첨단 장비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특히 한국 방산 업체 중 LIGNX1은 항공용 AESA 레이더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LIGNX1은 국산 초음속 경공격기 FA-50에 탑재할 수 있는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지난 2023 공군 민군협력 세미나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해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FA-50 AESA 레이더는 현재 FA-50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더 대비 다수 표적 동시 탐지 추적, 공중지상 표적 동시 추적 등 여러 방면에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질화갈륨 소자를 활용한 송수신 모듈을 적용해 소형화 및 경량화하는 데 성공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AESA 레이더 국산화에 의미를 두는 것일까요? AESA 레이더는 전투기의 전면부에 탑재돼 사람으로 치면 눈 역할을 하며 공중과 지상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입니다. 최근 기계식 레이더보다 넓은 영역을 탐지하고 다중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 있어서 기존 전투기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더를 AESA 레이더로 교체해 전투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항공용 AESA 레이더 기술은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를 비롯해 해군의 차세대 수상함, 육군의 최첨단 미사일에 활용될 군의 핵심 무기체계이고 무엇보다 한국이 KF-21에 이 기술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은 KF-21 수출에 커다란 장점이 될 것이며 나아가 K방산 수출을 주도할 다크호스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AESA 레이더는 일본이 먼저 개발했습니다. 1987년 10월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와 일본 나카소네 행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전투기 독자 개발을 추진했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이 작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려면 엔진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전투기가 아닌 엔진만 따로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는 미일 간 무역 불균형이 심각했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일본이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면 자국 방위 산업에 큰 손실이 올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게 F-16C 블록 40형을 기반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말이 제안이지 거의 강요나 다름없었습니다. 1989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공동 개발을 합의해 놓고도
재협상을 해 여러 가지 불평등한 조건을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시 미국은 일본이 전투기를 만들면서 개발하는 모든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반면 일본은 당시 미국의 가장 최신 기술인 디지털 비행 제어 기술, 일명 플라이 바이 와이어와 무장 통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자국 산업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전투기 제작의 40%는 반드시 미국 업체가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미국 상원의회에서 엔진 기술 공여를 승인하지 않는 내용의 평결이 1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일본은 엔진을 면허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게 됐지만, 오히려 이런 악조건이 일본 공학자들의 자존심을 자극한 듯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F-2 전투기는 1995년 1월 7일 시제기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1997년까지 4대의 시제기 시험 비행을 완료한 뒤 1998년 양산 판정을 받아 2000년 실전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성능 측면에서만 보면 F-16보다 덩치는 키우면서 좀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하고 유사한 작전 성능을 갖는 기체가 완성된 겁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미국이 제공하지 않았던 바로 그 장비, 무장 통제 소프트웨어 등 항전 장비에서 드러났습니다. 아시다시피 F-2는 능동 전자주사식 레이더, 즉 AESA 레이더를 세계 최초로 장착한 전투기입니다. 미쓰비시 전기에 JAPG-1을 탑재했고 데이터링크 트랜스미터도 달았습니다.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도 자체 개발에 적용했습니다. 미국이 디지털 비행 제어와 무장 통제 소프트웨어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체 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자존심을 걸고 만든 F-2 전투기는 최초 141대를 제작할 계획이었지만 98대를 제작하는 데 그쳤습니다. 제작이 지연되고 자체 개발 비용이 증가하면서 대당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기 때문입니다. F-2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이 4대 항전 장비에 대한 기술 이전을 거부해 결국 국산화의 길을 걸어야 했던 한국의 KF-21 개발 과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여서 제작 단가를 낮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F-2 개발 경험은 이후 F-35 공동 개발은 물론 영국 등과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참여까지 탄탄한 기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본에게 아주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뛰어들었지만 결국 일본을 능가하는 AESA 레이더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AESA 레이더의 모듈은 일본 미쓰비시 F-2 전투기 AESA 레이더보다 200개 이상 많은 1088개입니다. 한국의 AESA 레이더의 모듈은 1200개인 미국의 F-35 스텔스기와 대등한 수준으로 자세한 성능은 기밀로 분류돼 제한돼 있지만 대체로 탐지거리는 1SQM 기준으로 레이더 탐지거리는 137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공동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보람에 장착돼 항공용 AESA 레이더는 2023년 상반기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제 해외에서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은 그 어렵다는 유럽 수출의 문턱까지도 뚫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AESA 레이더 안테나가 이탈리아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와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한화시스템은 레오나르도와 경공격기 라이트 컴뱃 에크래프트 AESA 레이더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항공기뿐 아니라 레이더 항전 장비 등 다양한 항공 플랫폼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글로벌 방산 업체인데요. 앞으로 두 회사는 KF-21의 AESA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경전투기용 AESA 레이더를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한화시스템이 레오나르도에 수출 공급하는 안테나는 AESA 레이더 제품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장치인데요. 너의 항공기용 AESA 레이더의 안테나가 국내 기술로 개발돼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회사는 한화시스템은 안테나의 개발 제조를 맡고 레오나르도는 신호 처리 장치, 전원 공급 장치, 냉각 장치를 제조 통합해 2026년부터 경공격기용 AESA 레이더 완성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회사의 협력으로 한국은 레오나르도의 공급망인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외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으로도 경공격기용 AESA 레이더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 우위와 가격 경쟁력을 모두 확보한 경공격기 AESA 레이더를 공동 개발해 글로벌 AESA 전투기 레이더 시장을 본격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은 최근 수출이 확대 중인 천공 11화 같은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용 다기능 레이더의 메팔처럼 항공기용 AESA 레이더 또한 한국 방산의 수출 효자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루마니아가 K방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폴란드에 이어 제2의 동유럽 수주 잭팟을 터뜨릴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루마니아 현지에서 K 흑표전차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한 현대로템과 K9 자주포 최종 계약을 남겨두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도입될 전차 물량을 300대라고 언급한 바 있어 만일 한국이 이번 수주의 최종 승자가 된다면 우리 돈 약 7, 8조 원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구나 최근 해외 군사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루마니아는 M1 에이브람스가 아닌 한국 K 전차로 기울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는가 하면 이번 실사격 테스트는 다른 후보 간의 경쟁이 아닌 단독 평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 어느 때보다 K 전차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K 전차 실사격이 이루어진 루마니아의 반응과 루마니아는 왜 독일 레오파르트나 미국의 M1 에이브람스가 아닌 한국의 K를 주목하게 된 것인지, 또 전차 말고도 다른 한국의 군사 차량들까지 유럽에서 초대박을 이루고 있는 상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그동안은 한국 방산은 개별 무기를 일정 수량 판매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폴란드와의 거래를 기점으로 이제 한국 방산도 패키지나 솔루션이라고 할 만한 수준으로 군사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로 한 단계 뛰어 올랐습니다. 서로 연계 운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무기를 판매하면서 유지 보수 시스템과 생산 시스템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전차 자주포, 전투기, 다연장 로켓 장갑차 소형 전술 차량 등을 모두 채택했고 한국군이 전해주는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든 무기는 유기체처럼 연계될 것입니다. 폴란드와 비슷한 고민을 품고 있던 루마니아는 폴란드의 성공을 보면서 폴란드와 같은 대열에 올라타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폴란드에게 상당한 물량을 주문받고도 빠른 납기를 선보이는 것을 보면서 루마니아는 군 현대화 사업을 한국에게 맡겨도 괜찮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루마니아는 왜 프랑스나 미국의 전차를 선택하지 않고 한국의 K 전차를 유력한 후보에 올려놓은 것일까요? 최근 유럽에서는 신형 전차 도입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수량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이 이번 기회를 잘 살린다면 유럽의 한국 전차를 이식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유럽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와 소련제 전차를 운용하는 국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독일제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며 T-70이나 T-84 같은 구형 소련제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크로아티아, 슬로베키아, 슬로바키아 등이었습니다. 구형 전차들을 운용하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구형 전차를 보내고 신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독일 혼자서 이 모든 물량을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심지어 유럽은 군수산업 붕괴로 인해 대당 단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고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 기준으로 K 전차는 1 900만 달러, 하나 262억이지만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2 500만 달러, 독일 레오파르트 3천만 유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진행된 이탈리아 계약권에는 독일 레오파르트 대당 900억이라는 미친 가격에 체결되었습니다. 아니 전차를 사는데 이런 돈을 쓰다니 무슨 전투기도 아니고.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레오파르트 전차를 받아보려면 2028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즉 초도분을 받아보려면 5년이 지나야 하고 최초 인도 후 2023년까지 9년이 지나야 전체 물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엄청난 수량을 보내줘야 하나 보다 하겠지만
고작 132대를 계약한 건데 9년이 지나야 전체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과 계약을 한다면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국은 K 전차 180대를 계약 후 3년 만인 2025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계약 후 12년이나 걸립니다. 솔직히 독일은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헝가리는 2018년 계약을 체결한 후 2020년에 첫 전차를 인도받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2년이라고 해놓고 6년째 되는 해에 인도받았습니다. 이러니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 무기를 찾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럽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독주를 그냥 놔둘 수 없다며 이제부터는 유럽 내에서 방산 무기를 구매하라고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루마니아가 한국의 K를 선택할 기미를 보이자 열받아 하면서 노골적으로 한국 방산 업체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주포 정도는 한국이 수주하도록 내어줘도 적어도 전차에 있어서만큼은 루마니아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근 루마니아가 한국에 급격한 관심을 보이자 바이든 미 대통령은 다급하게 루마니아의 정상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겉으로는 새로운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통과시키면서 인접국인 루마니아의 수장을 만난 것이지만 미국이 전차 사업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루마니아 대통령을 부른 게 아니냐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도 비장의 수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K 실사격 테스트입니다. 한국 무기들이 몇 년 전부터 보여주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실전 테스트에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노르웨이에서 한국 무기들은 실전 기동이나 실사격을 할 때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운용하는 병사들이 한국 무기를 직접 운용해보고는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은 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번에도 루마니아에서 K 전차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주전의 쐐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현대로템이 루마니아 현지에서 시행한 실사격 테스트에는 현대로템 실무자들과 두 나라 군 관계자들이 모두 참관했고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실사격은 계약 체결 직전 마지막 절차로 인식되는 만큼 이 테스트만 잘 해내면 계약서로 직행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더구나 K 전차의 특출난 기동성과 사격 성능은 이미 최근 폴란드에서 진행된 나토 합동 실사격 훈련에서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한국의 K 전차는 미국과 독일 전차가 모두 애를 먹던 산악지형과 라스푸티차를 우습게 건너다니는 기동성으로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새겨줬던 것입니다. 심지어 루마니아 전차 수주전이 코앞인 상황에서 충격적인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주력 전차 M1 에이브람스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면 철수를 결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는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우크라이나 실전 테스트에서 낙제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지난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보내진 31대의 M1 에이브람스 전차 중 무려 5대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격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당 가격이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에이브람스 전차가 대당 수백 달러에 불과한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너무나 쉽게 희생당하고 있는 상황이 닥치자 결국 미국과 우크라이나군은 남은 M1 에이브람스 전차들을 전부 후방으로 철수시키고 전차 운용을 위한 전술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몇몇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무리한 전차 운용으로 인해 M1 전차가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격파당했다고 분석하며 전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현대 전장 환경 속에서 M1 에이브람스가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진 무기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주력 전차 M1 에이브람스의 강점은 최강의 공격력과 최강의 방어력을 동시에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현존하는 포탄 중 가장 강력한 관통력을 가지고 있는 터라 우라늄탄과 기존 장갑제 2배 이상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열화우라늄 장갑제가 적용된 M1 전차는 최강의 창과 최강의 방패를 양손에 든 모순적인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1 전차는 70톤에 근접한 무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육중한 무게는 M1 전차가 주로 작전을 펼쳤던 중동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부드러운 흙으로 뒤덮인 우크라이나에서는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봄이 오고 악명 높은 라스푸티체가 시작되자 우크라이나 전장이 질척이는 뻘밭이 되어 안 그래도 무거운 에밀, 에이브람스가 기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라스푸티체가 시작되자 에이브람스 전차는 연이어 드론에 격파당했고 미국도 기겁하고 에밀 전차를 전면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제 전차는 우크라이나에서 수모를 당하고 독일제 레오파르트는 주문해도 언제 받아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가장 주목받는 위치에 오른 게 바로 한국의 전차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등 9개국의 2만 병력과 3,500대 장비가 동원된 냉전 이후 최대 훈련이었던 드래곤 24훈련에서 폴란드군은 K 전차로 완전히 달라진 위용을 뽐냈고 이것은 자연스레 한국 전차에 대한 홍보가 되었습니다. 드래곤 24훈련 때의 일입니다. 비스와강은 폴란드에서 가장 길고 폭이 넓은 강인데 그 강 앞에서 각국 전차들이 공병대에 의존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반해 K 전차는 자체 스노클 장비를 사용해 단독으로 도하를 완료해버렸고 산악기동 훈련의 언더코스에서도 독일 레오파르트 2A1, 미국 에이브람스 등 서방의 네로라 하는 전차들이 모두 겨우겨우 오르는 길을 K 전차는 거침없이 넘어가며 산악국가 출신 전차의 위용을 선보였던 것입니다. 오직 K 전차만이 이러한 기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1500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워와 이러한 출력을 온전히 지면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육기압 현수 장치 덕분인데요. 세계 최초로 K 전차에 장착된 반능동 기압식 현수 장치는 컴퓨터를 통해 주행시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여 차체를 안정화시키고 평지산, 뻘밭 등 모든 지형에서 거침없이 기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 장비입니다. K 전차를 직접 운용하는 폴란드 군인들도 바로 이 유기압 현수 장치에 나오는 놀라운 기동성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평야가 대부분인 유럽에서는 전차의 장거리 명중률은 전차의 방호력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K 전차는 이번 훈련에서 장거리 사격 능력까지 증명해내며 유럽 국가들에게 강력히 눈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루마니아가 에밀, 에이브람스 대신 K를 눈여겨본 이유는 루마니아의 도로와 다리, 터널 등 교통 인프라는 70톤에 육박하는 에밀 전차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밀 전차만 운용하기 위해서 루마니아 전역에 도로를 새로 깔 수도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한국만큼 험난한 산악 지형을 가진 루마니아의 특성상 에밀 전차는 지역 방어용은 될 수 있어도 기동작전을 펼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의 다른 차량들 역시 유럽에 대거 진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판 험비라고 할 수 있는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 K151 현마가 폴란드에서 또 한 번 수주를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군필자들에게 레토나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K131 소형 전술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방탄 차량 K151은 미군의 표준 전술 차량인 험비보다 뛰어난 스펙을 가졌음에도 가격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와 아프리카, 남미까지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폴란드와의 계약을 통해 이제 유럽에까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아와 폴란드는 총 4천억 원 규모의 K151 400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수출용 버전의 방탄 성능을 테스트하는 영상을 공개되었는데요. 차량에서 고작 50M 떨어진 곳에서 수십 발의 총탄을 사격했지만 그 어떤 총알도 뚫어낼 수 없었습니다. 총알에 맞은 차창 유리는 온통 금이 같지만 반대편까지 관통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폴란드 관계자들도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2019년에는 아프리카의 모 국가에 수출된 K151은 작전을 수행하는 도중 반군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았고 AK-47 소총을 든 반군이 차량에 무차별로 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막아내며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했고 반격 후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위험지대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한국 군용 차량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졌고 과거 80년대와 90년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었던 일본이 대만 TSMC와 손을 잡고 매우 빠르게 반도체 부활의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요.
최근 TSMC의 첫 번째 일본 내 공장인 구마모토 공장이 착공한 지 20개월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가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의 삼성전자가 발표한 실적과 압도적인 기술력에 일본 정부의 수조원대 지원금으로 한국을 꺾으려던 대만 TSMC는 건국 과정부터 상당히 위태로웠던 대만은 국가적 역량을 반도체에 총동원하여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중 파운드리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를 기록하던 한국의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분야에 진출하면서 업계 2위로 올라섰고 대만을 추격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TSMC는 위험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상 전례 없던 해외 공장을 일본에 짓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이는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의 의견과도 상반됩니다. 모리스 창은 대만이 지정학적으로 위태로운 것을 알았으며 대만에 반도체가 없다면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반도체 없는 대만을 지켜줄 이유도 명분도 없어졌기에 TSMC 경영에서 물러나는 그날까지 절대로 해외 공장은 추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공급망 이슈를 겪으면서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미국의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이제는 일본 현지 미국보다 큰 규모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내 TSMC 공장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빼앗긴 반도체 주권을 되찾고자 수조원의 지원금을 투자해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했고 구마모토 공장을 짓는 데는 안전 설계 기준에 따르면 최소 60개월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일본 정부의 재촉과 TSMC 측 인력으로 5년이 걸릴 공장을 불과 20개월, 1년 8개월 만에 완공시켰다는 것인데 정상적으로 지었다면 5년 이상 걸릴 공장을 짧은 시간 안에 완성시켜서 모든 안전 설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각종 매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올해 초 반도체 장비 반입과 설치가 완료됐고 시험 생산도 시작한 만큼 올해 하반기 내로 월 6만 장 수준의 웨이퍼를 양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키옥시아 라피더스 르네사스부터 후지필름과 도쿄 일렉트론까지 일본 정부 지원금을 등에 업은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을 연달아 지으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대만에 진도 7 수준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TSMC 반도체 공장이 완전히 멈춰버렸고 현재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완전 복구가 멀어져 버린 상황에 이 같은 지진대 위에 속한 일본의 반도체 공장들은 더욱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연간 1200회 이상 발생하며 강진이라고 평가되는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연간 120회 이상 일어나기 때문에 3일에 한 번꼴로 반도체 장비가 멈춰버릴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공장이 잠깐만 멈춰도 그동안 생산되던 반도체를 전부 폐기해야 할 만큼 미세하고 까다로운 완성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이 몇 분만 멈춰도 최소 피해액이 수백억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이번 대만 지진으로 인한 TSMC의 피해액도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증권사들은 최소 800억 원대에서 수천억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으며 피해액도 피해액이지만 현재 건설 중인 이나노 공장의 건설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향후 이나노 생산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며 대만이 자랑하던 최신 내진 설계가 적용된 타이중팹 15의 경우도 수시간 동안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여진이 반복되고 있어서 정상 가동까지는 아직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진과 여진이 반복되는 와중에 생산된 반도체들이 제대로 된 성능을 내는 양품이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만 내 마이크론 디램 생산 공정은 글로벌 생산량의 1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진으로 인해 대량의 웨이퍼 불량이 발생하였고 공정 라인 시스템에도 정비가 필요한 결함이 확인되어 향후 2주 정도는 정상 가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만 반도체 공급 라인에 문제가 계속되자
대만 내 반도체 업계에선 고객사들과의 디램 납품 가격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고, 정상 가동 이후에 다시 납품가를 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반대로 현재 한국의 반도체는 일복이 터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20년 전부터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 기준을 잡고 건설하였으며, TSMC가 1년 8개월 만에 공장을 건설한 것과는 다르게 세계 최고의 건설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5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반도체 생산 라인을 건설 중이며, 여기엔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가 적용되어 있고, 이번에 대만에서 발생한 강진인 진도 7 수준은 가분히 버틸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급하고 빠르게 끝낸 TSMC의 공장에는 이런 수준 높은 내진 설계 기술력이 적용되었다기보단 정부의 안전 점검을 통과하기 위한 수준이 1차원적인 내진 설계가 적용되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이번 2024년 1분기 단 3개월 동안의 매출은 71조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을 달성하며 시장 예상치를 압도적으로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931%가 증가하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기록한 것인데요. 여기에 2분기 전망치는 더 좋을 것이란 시장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반사 이익과 더불어 언제 정상 가동이 될지 모르기에 반도체 가격 협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사실상 제조사가 부르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생산자가 갑이 된 상황이라는 것이며, TSMC는 이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반면 삼성은 TSMC로 인해 이런 수혜를 누리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내 최대 고객사들은 TSMC의 지리적 지정학적 위기로 TSMC에게 주문하던 물량을 삼성으로 나누기 시작하면서 위기 관리를 시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워렌 버핏도 수개월 전에 이미 TSMC의 주식을 대부분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TSMC에게 찾아올 위기 상황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현재 평택 지역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평택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밖에 있어서 유사시에도 무리 없이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며, 두 번째로 미군이 세계 최대 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평택이기 때문입니다. 평택 주한미군은 각종 전략 자산을 동원해 동북아시아 지역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있고, 평택 주한미군을 타격하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면 먼저 포착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스텔스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부터 유사시 항모까지 입항이 가능한 평택항을 끼고 있어 미국 정부는 80년대 후반부터 주한 미군 기지의 중심을 평택으로 옮기려는 계획에 착수했고, 최근 들어 완전한 이전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오산 공군기지까지 근처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 평택이 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수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공장 부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TSMC의 대만과 삼성의 대한민국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과는 다르게 한국은 세계 5위 수준의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충분한 능력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미군까지 동원이 가능하지만 대만은 중국과 충돌 상황이 생기더라도 미국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조차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며, 반도체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중국은 대만을 손에 넣으면 자동으로 반도체 기술력과 생산 능력까지 손에 넣게 되고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까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기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TSMC 주식을 거의 다 정리한 이유도 중국과의 군사적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대만이나 일본처럼 지진이 난다고 해도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 기술력으로 인해 생산 라인과 공정을 지킬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안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선 일제히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이번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에 탑재되는 HBM이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이 삼성의 HBM 12단 실물 제품에 서명을 남기면서 기대가 크다고 언급한 상황에 한국의 SK하이닉스가 독식하던 HBM 시장 경쟁 구도가 또다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글로벌 매체들은 한국의 반도체 경쟁자는 대만이 아니라 한국 자신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만의 지진과 더불어 지정학적 리스크와 여기에 일본이 대만과 손잡고 한국의 반도체를 뛰어넘으려다 오히려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한국의 반도체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앞세워 앞으로만 나아간다는 사실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